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공간 디자인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이제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짧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해요. 저희가 일단 도시공간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디자인하게 될 거지만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뭘 고려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공간 자체를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간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저희가 공간을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인간과 그리고 행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어떤 공간처럼 보이시나요? 아주 작은 오두막 같은 형태의 큰 창이 있고 주변에 자연으로 보이는 정원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어떤 큰 창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공간을 안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메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으로 공간을 야외 공간을 들여오고 빛도 많이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계획한 큰 창을 통해서 이제 바깥의 어떤 자연 정원의 어떤 자연의 모습이 잘 보이고 있죠. 이렇듯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간을 보면은 여기를 향유하는 사람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공간 안에서는 이 공간 안의 사용자는 저 창 앞에 있는 어떤 책상 같은 데스크에 앉아서 바깥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또는 자연의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쾌적하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들여다보면 저희는 그 사람의 인간의 삶이 보이고 인간이 그 안에 사용자의 어떤 삶의 가치나 태도, 관습이 추상되고 연역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 큰 마당, 크고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생활하는 것 같은 저 주거 공간은 아주 작게 있고 그 앞에 넓은 영역을 지금 잔디밭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안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앞에 잔디밭의 그 대지 면적의 큰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 주거 공간 안에는 정말로 아주 컴팩트하게 모든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에 데스크랑 소파가 있고 저런 책장이 계단 역할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이 사용자 또한 자신의 집 주거 공간을 엄청 넓게, 어차피 대지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그 넓은 공간을 다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내에 있는 공간은 가장 미니멈하게 공간을 할애하고 그 이외의 공간, 그 야외 자연의 공간을 가장 크게 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용자는 그러한 삶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집이 아주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또 자신이 생활한 어떤 공간이 그것보다는 자신은 이 앞에 어떤 여유 공간을 자연 공간을 많이 두어서 그거에 대한 가치,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같이 향유하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공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겠죠.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요즘에 집합주거 같은 공간이 많이 있죠. 그 개인의 어떠한 잠을 자고 씻고 하는 공간은 가장 작게 만들고 그 이외에 이렇게 공용 공간, 사람들이 같이 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공간들을 크게 두는 그런 공유주거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1인 주거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과 그런 문화가 있는 속에서 사람들은 개개인의 공간은 최소한으로 두고 오히려
그런 1인 주거의 형태들이 모여서 공유 공간을 공유 공간 자체를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방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집 안에서의 거실의 기능을 하는 공간은 이렇게 모두가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이 할애를 하고 개인 공간이 줄어드는 그러한 쉐어하우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쉐어하우스를 사실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본인이 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고, 따라서 공간 디자이너들이 이런 공간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겠죠. 즉,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간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공간과 인간,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인 것인가? 이 사진은 여러분들의 역사 과목이나 중고등학교 때 여러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하는데 뭔지 다 아시나요? 스톤헨지죠. 가장 오래된 인간의 터라고 불리우는 스톤헨지의 사진입니다. 즉, 이러한 인간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어떠한 장소나 터는 사실 물리적 실체이고, 그 실체가 어떠한 인간의 삶과 활동의 무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터라는 거는 터가 이제 피지컬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공간, 그 터가 존재하는 그 공간은 사실 그 안에 있었던 인간의 삶, 즉 인간의 활동이라는 어떤 매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된 공간은 그냥 place, 즉 장소라는 특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특성까지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인간의 특성을 함유한다는데 도대체 그럼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독일의 철학자 막스 쉘러는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물과 구분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보면 호모 페이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공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 어떤 자신의 연작물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생물과 구분이 되는데요. 그는 보통 동물들은 자신의 신체를 발달시켜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떠한 연작물, 즉 어떤 무언가를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는 언어나 문자 같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지내는 어떤 장소, 그게 집이 됐던, 학교가 됐던, 모든 상업 공간이 됐던 그런 장소, 이 세 가지의 어떤 새로운 연장물들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간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그렇다면 그러한 연장물, 즉 어떤 도구의 창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봤을 때, 그 도구의 창조를 우리는 지각의 확장이며 공간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어떤 시각 공간을 확장시켰죠. 그리고 전화기의 발명을 통해서 청각 공간을 확장을 시켰어요. 제가 집에 있고 제 친구는 학교에 있는데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청각 공간 자체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도 접해봤을 텐데 VR이나 AR 또는 프로젝션 매핑, 이런 것들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또 정감과 공간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공간의 확장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인간은 어쨌든 공간을 체험을 할 때 이제 인간의 환경을 지각하고 그 공간 개념을 인식하여 행위하는 거를 공간을
공간적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공간적 체험을 우리는 계속 확장시켜가고 발전시켜가고 했다는 거죠. 즉, 인간은 모든 그 발전 과정에서 어떤 공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공간의 지각은 또 무엇일까? 즉, 공간적 체험을 할 때 환경을 일단 지각하고 그 개념을 인식하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먼저 인간의 환경, 어떤 공간에 지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지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인간의 공간 지각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스터디 연구에 있어서 개념이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지각이라는 거는 인간이 감각기관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자극, 내가 눈으로 보던, 귀로 듣던, 냄새를 맡던, 아니면 만지던 그런 생리적 자극을 통해서 정보나 어떤 외부 환경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공간 지각에 관해서 초기에는 우리가 정말 정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게슈탈트 심리학에 기반한 개념이었었는데, 그게 이제는 점점 이제 동적이고 종합적인 지각 과정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피아제 스키마에 기반한 지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애초에 어떤 정적이고 절대적이었던 게슈탈트 심리학을 먼저 바라보면 결국에 이 케이스들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떤 옆모습이 두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가운데 꽃병이 보이기도 하죠.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사실 동그라미들이 쪼개져 있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크게 우리는 이러한 사각 큐브를 볼 수도 있어요. 이 게스처드 심리학에 따르면 즉 우리가 어떤 뭘 지각할 때 모든 지각이 어떤 모양을 가진 형태에 의해서 조직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지각적 조직화라는 거는 인간의 뇌에서 어떤 본래적인 구조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고 환경 특성, 즉 공간의 특성이 그 단순히 시각적 질로 이해가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이었고, 그래서 좋은 형태는 어떤 그런 실체가 가진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유기체 뇌 안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원래 근접성, 여기가 가까이 있으면 그게 한 형태로 일으키는 근접성이나 폐합성이나 어떤 영역성, 대칭성 이러한 원리로 설명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게스탈트 심리학이에요. 그렇다면 공간의 질이나 또 지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절대적이고 변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 뇌 안에서의 한번 그 시각적인 질로 이해가 되면 그 이후에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사실 그거가 너무 정적이고 다른 많은 특성을 함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된 개념 자체가 이제 피아제의 스키마인 거죠. 피아제의 스키마 개념에서 보면은 결국 원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동화라는 측면에서 먼저 시작이 되긴 하는데 네 발 달린 이 동물을 처음에 아이가 덕이라고 부르면 이 아이는 나중에 네 발 달린 소를 봤을 때도 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덕이가 아니고 뭐 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변에 어떤 뭐 엄마나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게 얘는 이제 소고 얘는 강아지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각적 질로 네 발 달린 동물이라는 시각적 그런 질 또는 정해져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거를 경험으로 인해서 조절을 함으로써 그런 유기적인 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공간에 대입을 해보면
개인과 어떤 공간의 상호작용, 이게 한 번에 내가 혼자 지각으로 인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각 자체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정신적 발달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인간의 행위가 환경을 수정하기도 한다라는 개념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어떻게 수동적으로 환경에 정해진 환경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정한 어떤 구조를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환경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그거와 동화되고 조절하는 어떤 균형의 정의로 얘기하고 있는 게 스키마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 공간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강 시민공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찰방찰방 놀 수 있게끔 이게 한 10cm 정도의 물로 깔려져 있는 이러한 분수도 있고 아이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어떤 큰 공용 공간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여기서 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뭐가 많이 눈에 띄나요? 엄청나게 많은 텐트들이 보이죠. 여기를 경험하다 보니 이렇게 개인화된 어떤 공간이 필요하겠다. 나의 프라이빗한 개개인의 또는 가족 단위의 작은 그러한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리액션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 공간에 종속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체험하다 보니 여기서 옷이 물에 젖었는데 이것도 어디서 갈아입지 이런 아이가 옷에 물에 젖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테고 여기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 뭔가 쉴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뭔가 그늘진 곳에 앉아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텐트들을 치면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개개인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공간에 대한 체험이 지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공간을 체험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나는 이러한 공간이 더 필요해 라고 능동적으로 탐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듯 이제 인간의 행태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공간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지 그러한 일련의 상호작용,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 결국 인간과 공간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의 디자인을 할 때 그 인간 단순히 어떤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절대적인 어떤 기능만 가지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행동 방식이라든지 또는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그런 복합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설계할 때 인간과 어떤 그 공간의 절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또는 그 안에 사용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바로 이 프로이트 2구 아파트 프로젝트예요. 프로이트 2구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에서 1954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초기에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무려 11층짜리 아파트였는데 43개 동이 지어졌고요. 2,700여 가구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계획돼서 지어질 당시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죠. 이건 모더니즘의 승리다. 모더니즘의 성지다. 매우 잘 계획이 되었다. 라고 매우
어떠한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계에서도 큰 이슈를 불어왔던 어떤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도 채 안 돼서 프로이트 2구는 이렇게 철거되게 됩니다. 과연 왜 모더니즘의 어떤 성공, 모더니즘 성지다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나? 이게 일부러 폭발시켜서 철거를 한 거거든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실패한 어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인지를 받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 건축계에서 하나의 사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문제가 과연 뭐였을까요? 요즘에는 이러한 것을 교훈을 받아서 아파트의 어떠한 공용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주민들 상호 간의 긴밀적인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지원하는 공동의 공간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어떤 그런 퇴락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리고 효율적으로 짓고자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가 매우 얇고 긴 걸 볼 수 있죠. 이게 평면 아파트 단지 배치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도도 너무 좁았고 그 중간에 주민의 어떠한 유대관계를 만드는 공동의 공간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공동 주거 단지잖아요. 그들의 유대관계나 긴밀적인 상호 간의 유대관계 또는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주민들로 하여금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사는 동네구나. 여기에 우리가 삶이 종속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고 또 이곳을 자신의 영토로 느끼게 하는 공간 조건들도 결여되어 있었어요. 이게 수천 세대가 함께 사는 고층 아파트 촌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자신의 어떤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집으로 인지돼야 하는 그런 시큐리티적인 면도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외부인은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고 그거를 제한하는 어떠한 공간적인 설계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주 긴 복도는 자신의 것으로 인지되지 않았고 또 앞마당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창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합단지는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의 어떤 일상의 어떤 공간 행태나 기본적인 희망 같은 것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막한 정말 기능적으로만 사람들을 그냥 이 건물 안에 넣어두는 정말 닭장 같은 이런 아파트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점점 사람들이 이 아파트의 삶에 어떻게 만족을 하지 못했고 모두 다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즉 공동의 공간이 없어지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 결여되고 모두 다 좋았던 주민들, 이웃들은 다 이사를 나가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이 아파트는 슬럼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 나간 빈 집, 빈 복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범죄의 소굴 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공간 자체가 아파트 주거 단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철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공간 설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인간의 삶을 고려해야 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정말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특히 주거단지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인간의 삶을 고려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태를 고려해야 된다고 다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태라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그 행태라는 것이 저희가 공간을 설계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과 행태는 어떠한 관계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태라는 거는 영어로는 약간 behavior라고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액션, 액티비티 같은 그 행동이나 활동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행태는 어떠한 사람의 행동의 경향성이나 패턴을 이룰 때 그것을 행태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이쪽으로 자꾸 걸어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공간 안에서 나는 앉아서 쉬고 싶어. 아니면 여기서 이 공간은 빨리 지나가야겠다. 여기서는 내 친구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싶어. 이러한 어떤 내 행동에 있어서의 경향성을 보일 때, 그 특정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일 때 그것을 우리는 행태라고 합니다. 행태는 처음에 행태라는 개념을 잘 설명한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그거를 affordance, 즉 지원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러한 지원성이란 어떠한 사물이 그것이 물질적이든 또는 비물질적이든 간에 특정한 공간 안에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물의 어떤 잠재적인 특성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사물이 어떤 잠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적 특성을 인간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당연히 보고 만지고 듣고 이러한 지각적인 행위를 통해서 환경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그 환경 정보를 습득한 지각자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서 이 사실 벤치가 어떤 리본이 꼬인 것 같은 특별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람이 이걸 지각할 때는 땅과 수평이네, 고체이구나, 그리고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네, 그리고 내가 앉을 수 있는 적당한 높이네 라고 지각을 하게 되고, 사람은 거기에 앉게 됩니다. 즉, 이 공간에 이러한 스트리트 퍼니처 또는 가구를 디자인한 사람 또는 이걸 계획한 사람은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어떤 쉬는 행위를 하는 행태를 고려해서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또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앉을 수 있지만 이 왼쪽 이 부분에도 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이러한 동그란 어떤 영역성을 만들게 되고, 같이 대화를 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뭔가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향의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지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행동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러한 가구를 공간에 놨을 때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앉게 되겠죠. 즉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여서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든지 옆에 앉는다든지 사람들을 그룹화해서 앉는 어떤 행태, 어떤 특정한 그러한 행위의 경향성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지원성인 거고, 그 지원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간 안에서 그런 지원성, 사람들의 행태를 유발시키는 지원성은 사실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큰 공원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떤 물장난을 칠 수 있는 이러한 얇은 물길이 있죠. 이 공원 안에서. 이럴 때는 아이들은 이 공간 안에서 여기서 물에서 뛰어놀길 바랄 테고, 사실 그의 부모들은 여기서 같이 뛰어놀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옆에 이런 벤치에 앉아서 쉬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여기 같은 공간이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지원성을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공간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여기서 물에서 뛰어놀고 싶어. 그러한 지원성을 가장 먼저 지각을 하겠고, 그의 부모들은
아, 나는 이 물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여기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겠다. 여기는 내가 앉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러한 지원성을 먼저 지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간에 여러 가지 지원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한 지각을 하게 되고, 그 공간 내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의 행태 지원성은 그 장소에서의 다양한 사용자들의 인간의 행태를 위해서 잠재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공간을 구성할 때 항상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어떤 행태의 구성을 줄 것인가. 잠시만 여기서 어, 제가 전화가 잠깐 왔어서 끊겼는데 그러한 공간의 행태 지원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리적 행태와 같은 지원성을 지금 얘기했던 그 행태를 만들어주는 지원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지원성을 구축해 나가야 이 공간에 온 사용자가 특정한 행태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 공간 자체를요. 그리고 그 지원성은 사실 공간을 정말 물리적으로 구성한 어떤 재료나 색, 그리고 빛, 패턴들과 같은 성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폭신한 의자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또는 거의 누워서 쉬고 싶겠죠. 그 재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색, 그리고 거기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특정한 지원성을 갖는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지원성이 여러 개 구축을 해 가는 건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이 공간을 누가 사용할 것이냐. 그 사용자에 맞는 지원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물론 이게 문화권에 달라서 다른 지원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의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아랍이나 유럽, 미주권에 갖는 사람들의 지원성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정한 문화권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만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특정한 사이트를 잡았을 때 그거에 맞게 이제 공간 디자이너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범세계적으로 모두가 통용되는 그러한 지원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소재라든지 빛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또는 저 특정한 높이, 치수, 공간 스케일 이러면은 보편적인 인간의 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측을 해서 인간의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할 거야. 이거를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지원성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지원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원성을 구축해 놨을 때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과 그 지원성이 합쳐지게 되는 거고 그 물리적 공간이 그 지원성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와 함께 또 공간 디자이너는 이제 좀 더 미적 경험을 위한 것도 같이 고려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어떠한 구축 환경은 즉 지원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그 지원성과 미적 경험이 합쳐지면서 인간이 특정한 행태를 이루어지게 된다. 특정 행태를 하게 된다는 이런 일련의 어떤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이 약간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그 구축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태 장치잖아요. 하드웨어로서의 행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이 거기서 하는 행태는 행위 체계,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행위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앞서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로서 구축 환경을 먼저 떠올리게 앞서서 이 대상 공간의 성격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용자의 행태 패턴 모형을 상정하는 것이 우선시가 돼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공간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사용자가 여기 와서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리서치하는 어떤 주변 사이트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각각의 프로그램과 사용자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행태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행태 패턴 모형, 즉 소프트웨어적인 게 먼저 머릿속에 또는 어떤 분석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어떤 행태를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행태 장치로서, 그러면 이런 행태 패턴을 보여주는 장치로서의 그런 built environment, 즉 구축 환경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어떻게 보면 공간 디자인은 결과물로서는 그런 행태 장치로서의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보이지만,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의 궤적, 즉 행태를 구축하는 것이 공간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간 디자인은, 우리가 공간 디자인을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행태 장치만을 마치 어떤 조각처럼 이렇게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은 행위체계, 즉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인간 행태를 먼저 고려를 해서 행태 장치, 즉 구축 환경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공간 디자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